안녕하십니까. 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학을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6월 24일에 있었던 서울시 9급 공중보건학 문제를 푸는 그런 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총평이랄까 전반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었었어요. 나름 꼬아져 있는 것들도 있었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를 확실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85점에서 9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 다 같이 공감들을 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 문제, 공개 문제가 딱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거나 그런 그 비공개 문제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공개되는 문제들은 딱딱 떨어져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참 좋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정답도 공개가 되니까 더더욱 해피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 광고는 아니나 아무튼 교재에서 너무나 똑같이 나온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출제 비율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환경에서 가장 많이, 여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적었으나 그래도 이 문제 20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게 그나마 또 환경 쪽이었다는 거. 3문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다른 그 9급 문제들에 비해서는 좀 적긴 적었으되 그래도 이 20문제가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해서 그 여지껏 수년간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정신보건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처럼, 뭐 산업보건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각각의 파트에서 한두 문제씩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들어간 문제들도 있었고, 정말 이건 뭐야 싶은 서비스 문제도 있었으나 아무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방보건행정조직 중에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뭐 알다시피 요즘에 이제 가장 옳은 것은 이래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좀 줄이고 있죠. 이거는 서비스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헷갈리시는 분은 아마 없으셨겠죠.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와 관리. 이거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는 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재작년에 이제 싹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교재에다가도 업데이트해서 이제 수록하고 그랬는데,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는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이런 러프한 문제가 나와서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와 관리, 재정적 지원이거나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 확보 이런 것들은 보건소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기술적 지원도 그렇고 1번이 가장 맞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옳은 것을 해놨으니까 1번이 무조건 답이 되는 거고 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 없으니까 50초에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양상태 평가 방법 중 간접적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식품위생이라든지 영양, 보건영양이라든지 이쪽은 너무 깊게 보시면은 틀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서 이쪽을 많이 알고 있다거나 내가 전공을 해서 이쪽을 많이 알고 있다거나 하면 오히려 틀릴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소는 이런 문제들,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뭐뭐뭐 외워가지고 그냥 찍어버리시면 되고, 이 2번 같은 문제도 간접적 방법은 식품 섭취 조사, 이게 정답이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조금 깊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식품 섭취 조사가 뭐 24시간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나,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밤 늦게까지 뭐 드셨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간접적 방법인데, 식품 섭취 조사 중에 그거 있어요. 먹은 식품을 이거 그대로, 이거 듀플리케이트 포션이라고 해서 먹은 식품을
똑같은 양을, 똑같은 식품을 옆에다 놓고서는 그걸 다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먹은 칼로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건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고, 이런 문제들은 아주 단편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보셔야 됩니다. 해서 임상적 검사라든지, 이건 이제 모발이라든지 피부 상태, 혀를 내밀어 보세요. 뭐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신체 계측 조사는 피부 두겹 집기라든지 아니면 체지방을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적 검사는 혈액,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영양 결핍 상태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1, 3, 4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고, 식품 섭취 조사는 그나마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 반가운 거지? 내가 전공에 그쪽 문제가 나와서 깊게 생각하면은 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보셔야 되고, 3번 문제가 좀 재밌는 거여서 시험 보자마자 우리 카페에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질문이 올라왔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근로자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드릴게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근로자는 첫 번째는 화학적인 인자, 뭐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등등등등 해가지고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성면을 빼면 성면, 이런 데 노출되는 그런 일을 하는 근로자, 또는 뭐 성면도 성면이지만 그 외에 또 두 번째로 분진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많죠. 분진은 뭐 성면도 여기 넣어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건 전부 다 해서 163종이 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광물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곡물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각종 분진들 굉장히 많죠. 우리 얘기하는 분진 장애들, 그래가지고 면폐증, 탄폐증, 성면폐증, 그 다음에 농부폐증, 면폐증, 거기 쭉 나오는 각종 분진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인자도 있는데, 물리적인 자는 소음이라든지 고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미나는 게 2014년 1월 1일 날 네 번째로 야간 작업자. 이게 1월 1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이 지금 문제 나왔다 이거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2014년 1월 1일에 야간 작업자가 들어갔어요. 물론 야간 작업을 간헐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말고 루틴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 이상, 8시간 이상, 한 달에 4회 이상, 그걸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세부 사항들이 쭉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달에 7, 8일간 야간 작업에 종사할 예정인 간호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 컴퓨터 작업은 유해 저기가 안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물론 컴퓨터 작업을 무슨 장시간 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7, 8일간 야간 작업에 종사한 이런 저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6시간 이상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뭐 스트레스는 되게 많이 받겠으나 이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4번이 아니겠느냐,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당뇨 진단으로 해 작업 전환이 필요한 제지공장 사무직 근로자, 이러면은 사무직 근로자니 안 되고, 제지공장은 분진이 있을 수 있으나 사무직이라고 했으니까 아니고, 당뇨 진단은 이 특수건강진단과는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아예 따로 보는 겁니다. 따로.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되지가 않는다. 당뇨는 직업병 유소견자로 보지도 않아요. 산업안전 그쪽에선, 산업위생 쪽에서는. 그 다음에 4번 정신장애에 대한 설명. 이 정신보건 문제가 아주 그냥 진짜 수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우리 교재에 그대로 숫자까지 그대로 출제가 아주 이제 똑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 신난다 했는데, 답은 뭐였지?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는데, 그쵸, 용어를 바꿨죠.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 그러나 그럴까봐 옆에다가 시조프레니아라고. 시조가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고 예전에 직역을 했었다가 정신분열증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 그러니까 이 정신보건 쪽에서는 그 뭡니까 용어를 바꿨죠. 간질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 조울병 아니고 신경증은 뉴로시스. 이거를 독어식으로 읽으면 노이로제 아니에요. 노이로제. 신경증.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 다음에 그 인격장애는 이 성격이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 요게 보기에 있는 거는 정신분열증입니다. 해서 부모 중 한 명이 이환이 되면 자녀가 9에서 10%에서 발생된다.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너무 쉬운 문제죠. 5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 나름 좀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 1번부터 4번에 있는 이 보기도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과 거의 같아서 깜짝 놀랄 정도로 똑같았었다. 이겁니다. 그 감각 온도는 기온, 기습, 기류 3인자가 종합해서 인체주는 온감이다. 해서 다른 말로 체감온도, 유온도, 실효온도라고도 한다. 불쾌지수는 뭐지? 온도와 습도만. 그래서 다른 말로 온습도 지수라고도 한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제가 투덜투덜대면서 왜 불쾌지수 얘기를 하느냐? 불쾌지수 얘기를 들으면 더 불쾌해진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냉각력. 카타는 다운이란 뜻이라 그랬죠. 카타는 다운이란 뜻이어서 풍속계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실내의 어떤 기류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거다. 다 맞는 거고 이렇게 쭉 시간을 들여가지고 읽었는데 4번 딱 보니까 확 답인 거죠. 이게 뭐지? 실내 환경이 아니라 이건 옥외 환경이죠. 옥외 환경. 습구 흡구 온도 지수 WBGT는 이거는 실외에서 측정한 겁니다. 2차 대전 때에 그 열대지방에서 작전하는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고안해낸 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외 환경, 실내가 아니라 실외 환경.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잡아먹고 5번에서 6번으로 가서는 얼른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런던과 LA 스모그의 기온역전의 종류. 기온역전 문제가요. 앞에 있었던 비공개 시험 제가 어디 가서 본 거였더라. 거기에 스모그 문제가 있었어요. 기온역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온역전의 종류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런던은 방사성 또는 복사성이고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는 침강성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보기에는 전성성 역전 이렇게 그 오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6번은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통계를 낼 때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한 추출 방법이 잘 나오는데 층화죠. 층화라는 게 일단 층화는 계층을 만든다는 겁니다. 계단을 나눈다는 그레이딩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있죠.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조사하자. 대학생들의 식생활, 대학생들의 무슨 연애 상황, 이건 좀 너무 이상하다. 그 식생활로 하자. 음주 행태를 보자. 그러면은 가까운 데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가가지고선 막 길 막고 물어봐가지고 100명 채우고선 다 했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4년제, 3년제, 2년제 나눠가지고 각 대학에서 몇 명씩 할당을 하고 그 대학에 가서 전공별로, 학년별로 남녀 학생별로 그 안에서 이제 랜덤하게 몇 명씩.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거기 보세요. 특성을 파악해서 성별적, 지역, 사회적, 경제 특성을. 이건 뭐냐 하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평하게 변수마다 공평하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배정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층화 추출법은요. 층화 표본 추출법이거든요. 이 정답이.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급을 나눈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 정원이 몇천 명 이상의 큰 대학
그 대학도 몇 개가 있을 테니까 그 대학에서 인원 비례대로 전공 비례대로 학년별로 몇 명씩 또 거기서 남자 여자 막 치우치면 안 되니까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식으로 하면 모든 변수들이 그나마 비슷하게 제어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러면은 통계를 낼 적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저 통계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저 역학 같은 거 할 적에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변수 제어를 못하면 바이어스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번에 선거 때도 그거 있었죠. 유선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죠. 누가 요즘 유선 전화를 쓰느냐? 써도 누가 다 백수건달이어서 집에 있으면서 유선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설문에 대답을 하겠느냐. 핸드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죠. 그리고 옛날엔 또 어땠냐면 유선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면 부잣집에만 전화가 있는데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 처음 전화가 들어왔는데 전화가 얼마나 비싼데 진짜 부잣집에만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집 앞에 슈퍼 가서 막 전화하고 전화 받고 막 이러고 막 괜히 얘기했네 또. 됐어. 아무튼 1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서비스죠. 딱 라마친이 나오고 제너 나오면은 어디? 몇 년부터 몇 년? 1500부터 1850년 사이 여명기 또는 요람기, 태동기, 근세기 비슷한 말도 다 알아둬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은 딱히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건강증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건강증진은 적당한 운동, 영양, 휴식,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죠. 광의의 건강증진은 사회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고 협의의 좁은 의미의 건강증진은 이거 저기잖아요. 운동, 영양, 휴식, 스트레스 딱 어떤 육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니까. 3번은 광의의 건강증진은 비병원성기의 1차적 예방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 협의의 건강증진과 다르지 않다. 2번 오타와 헌장은 건강교육, 건강보호, 질병예방을 통한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오타와 헌장. 그러니까 오타와 헌장 내용을 알고 있으면 보기 2번하고 보기 4번이 같이 정리가 되고 2번, 4번은 틀렸구나. 그러면은 이 문제는 협의냐 광의냐만 따지는 건데 둘 다 협의 같은데 그러면 협의를 얘기한 1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거를 시켜도 되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소거시키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이고 거기 4번에 있는 건강증진 개념도 오타와 헌장에서 제청한 건강증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타와 헌장만 꼼꼼하게 받으시면 그리고 특히나 오타와 건강증진 헌장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꼼꼼하게 다 5대 활동 제시라든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외워두시고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광의의 건강증진은 예방에 거기다가 육체적인 그런 운동 영양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교육에다가 이게 다 들어가는 게 광의의 건강증진입니다. 넓은 의미의 건강증진. 그리고 10번 문제 재밌죠 이거. 이게 늘 나오는 문제인데 레벨 앤 클락 그랬다가 지금 문제는 또 리벨과 클락 이렇게 돼 있고 요전번에 있었던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클락 앤 레벨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고 아주 그냥 나름 좀 베리에이션을 주려고는 하는데 결국엔 레벨 앤 클락인데 이건 뭡니까? 거기 제일 키워드가 뭐예요? 조기 병적 변화기. 조기 병적 변화기는 어디냐면 2차적 예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딴 거 볼 거 없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러니까 조기 진단. 조기 발견이나 조기 진단이나. 오른쪽 궁뎅이나 좌측 방댕이나 그놈인 거죠. 에브리바디나 에브리보디나 그래서 4번 딱 찍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조기 병적 변화기 요게 2차 병이구나 그것만 딱 캐치하시면 이것도 거의 20초 안에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좋은 문제죠. 식중독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제가 건수별
환자별 해가지고 1, 2, 3일을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건 아주 드문 식중독이 막 나온다는 거죠. 11번은 정답이 뭡니까 이게? 예, A, B, C, D, E형 나오고 신경독소 나오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통조림 소시지 보면 그냥 팍 찍으면 되는 겁니다.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예. 그 영어 시험에서 왜 그 지문 길면 다 읽어보지 말고 왜 밑줄 친 거랑 표시해 놓은 것만 먼저 보고 문제 보고 나서 그 근처 읽고서 답 내듯이 통조림 소세지 나오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보툴리누스. 치사율이 40% 이상, 어떤 책에는 70% 이상. 편성현기성균이어서 산소가 있으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공기를 제일 싫어하는 그런 균. 보툴리눔 톡신을 줄여가지고 보톡스라 그래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약재로 사용을 하는 사시교정 내지는 요즘엔 주름살 뭐 제거 뭐 이런 식으로 신경독이기 때문에 나중에 호흡신경까지 마비되면은 어떻게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 사망률이 높은 됐고 뭐 살모넬라는 저기죠 가금류 내지는 일반 동물들의 장내균이고 살모넬라는 뭐만 나오면 찍으면 고열이죠 고열. 그 다음에 포도알균 친절하게 포도상구균 이거는 독소형이고 저기처럼 보툴리누스처럼 얘는 김밥, 도시락, 떡, 빵 각종 유제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바로 먹지 않는 그런 식품들에서 화동성 질환 이런 것들 나오면 포도상구. 독버섯은 자연독 식중독 중에서 가장 사고 건수가 많은 게 독버섯 중독이라 그랬고 무스카린, 무스카리딘, 팔린, 여러 가지 독 이름들이 있고, 됐고. 그 다음에 12번. 이 문제가 이제 요번 시험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들어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게 2번의 클로라민과 3번의 암모니아 둘 중에서 헷갈린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암모니아보다는 클로라민을 찍어가지고 틀린 수험생들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바로 12번이고, 제가 볼 적에는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아마 이 문제가 아니었겠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물의 염소 소독 시에 발생되는 불연속점의 원인은, 불연속점은 뭐였어요? 염소의, 이쪽은 염소의 투여량, 이쪽은 잔존하는 염소량, 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투입. 여기는 잔존. 투입하면서 잔존량이 늘어나다가 어떻게 점점 뚝 떨어지는 점이 있는데 이게 불연속점이고 이거 이상으로 염소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 게 이 불연속점의 그런 핵심 포인트였죠.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불연속점은 어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왜 불연속점 이상 염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수두룩 많았는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불연속점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처음이다시피 나왔거든요. 근데 책에 이 내용이 또 분명히 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불연속점이고 우리말로 하면 파괴점 염소 소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유기물의 양이 이 염소를 투입하면서 불순물이나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서 점점 잔존 염산량이 줄어지다가 최저가 되는 요 점에 소독력이 강한 유리잔류염소보다 소독력이 약한 결합잔류염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잔존 염소량이 줄어든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줄어들어서. 근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 클로라민은 뭐냐 하면 원인이 아니라 이 물질을 클로라민이라고 하는 거고 클로라민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주로 여기 보기에는 암모니아라는 거죠. 수업할 적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클로 이런 말 들어가면은 염소고 클로라민이잖아요. 아민, 암모늄, 아미노 이런 말 들어가면 전부 다 질소 이쪽 나부랭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고 클로 이런 말 들어가면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염소하고 어떤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결합을 한 거예요. 클로라민은. 그러니까 클로라민은 어떤 특정
뭐라 그러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같은 거죠. 리바이스가 아니라 청바지 같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되는 물질이 뭐냐 하면 수중에 있던 암모니아가 원인이 돼서 불연소점이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불연소점은 클로라민이 많이 생겨서 이 유리잔류염소가 적기 때문에 염소량이 줄어드는 점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게 이제 유기물이나 불순물이나 병균 같은 것들을 다 분해하고 반응을 시키면서 잔류염소량이 떨어지는 건데, 이 잔류염소량은 주로 유리잔류염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유리잔류염소보다는 결합잔류염소인 클로라민이 많은 건데, 클로라민은 왜 생겼냐 하면 클로라민, 아민은 질소고, 질소가 들어있는 거는 주로 암모니아여서 불연속점의 원인이 되는 건 암모니아고, 불연속점에서 가장 많은 물질은 클로라민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불연속점은 뭐예요? 잔류염소량이 가장 적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잔류염소량을 더 높이려고 불연속점 염소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부활현상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잔류염소량은 유리잔류염소를 막 늘리려는 거예요. 유리잔류염소가 80배 이상 강하고, 소독력이. 그리고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효력은 강하나 냄새도 강한 게 단점이고, 또 단점 하나가 빨리 없어지니까 결합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를 늘리려고 불연속점 염소 처리를 하는 건데, 이 불연속점에 가장 많은 성분은 클로라민이라는 성분이고, 클로라민은 염소하고 어떤 그 질소 부산물들이 결합을 한 상태고, 이 원인은 뭐냐면 질소가 들어있는 건 여기 지금 유기물도 유기물이지만 주로 암모니아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클로라민이 많이 있으면, 클로라민도 소독력은 있으나 유리잔류염소보다는 훨씬 소독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리잔류염소를 늘리려고 염소를 더 투입해가지고 잔류염소 양을 늘려서 어떻게 수용가까지, 수도꼭지까지 올 때까지 염소량을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불연속점 염소 처리다. 그러니까 12번에서는 불연속점이 되면 이때 가장 많은 물질은 유리잔류염소가 아니라 결합잔류염소인 클로라민인데, 클로라민이 생긴 원인은 뭐냐면 암모니아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소를 더 때리 부어가지고 유리잔류염소 양을 늘려야 부활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 끝. 예. 이 문제가 제일 좀 생각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고, 13번은 쉽죠. 근데 보기가 길면 이제 읽다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 이 중독 문제도 한 문제씩 꼭 나오더라고요. 이걸 산업보건으로 봐도 되고, 중금속 중독인이 어떤 환경 쪽으로 봐도 되고, 근데 이거 빼고 환경 문제가 요번에 3문제였으니까 이거를 환경 쪽으로 집어넣으면 4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수은 중독은 연빈혈, 연선, 연빈혈, 연선은 연연이라고도 하죠. 치은의 납에 의한 착색이 되는 겁니다. 청록색의 착색. 연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납 연자죠. 무연 휘발유, 유연 휘발유 할 때 연자가 납이잖아, 납. 그러니까 틀렸지, 1번은. 그 다음에 2번 납중독은 빈혈, 염기성 과립저혈 증가. 예, 이게 다 뭐냐면 빈혈을 일으킨다는 거죠. 코프로포르피린. 이게 나오면은 이게 답이다. 코프로포르피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크롬은 딱 나오는 비중격 청공, 발암물질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폐기종 콩팥장애 단백뇨, 폐기종 위장장애 단백뇨가 뭐죠? 카드뮴이지. 신장장애 위장이 된다. 신장을 콩팥장애로 또 바꾼 거야, 이렇게. 신장이 콩팥이지. 키드니지. 아무튼 이거는 크롬이 아니라 뭐예요? 카드뮴이고. 4번은 카드뮴은 이게 크롬이랑 카드뮴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법정 감염병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군의관은 소속 의무 부대장에게가 아니라 그냥 소속 부대장에게. 의무 부대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속 부대장은 국방부에 신고.
뭐 아무튼 이건 틀린 거고요. 의무부대장은 말이 안 되고,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고소장.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되는 건 1군부터 3군까지가 아니라 1군부터 4군까지죠. 뭐만? 3군에 있는 뭐만? 인플루엔자만 표본 감시. 그 다음에 지정감염병의 종류에는 뭐죠? 임질, 소독병, 큐열 등이고, 큐열이 4군입니다. 지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고, 15번에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과정 중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예, 비교적 자주 나오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건교육의 요구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태 파악. 그게 가장, 이런 문제가 많아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우선 실시돼야 되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꽤 있어요. 역시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 욕구,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요구성,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읽어보고서는 뭘 제일 먼저 해야 되지? 교육평가, 실시, 방법 결정, 이거보다는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실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거고. 16번,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작년 10월인가 여름에 이거 생물학적 전파 내용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거는 곤충학에서 다루는 건데 처음 나왔다. 무슨 뭐 모기가 옮기는 질병 이런 것들만 나오다가 그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절지동물에 의한 전파 중 생물학적 전파 양식.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이 연결이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식형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곤충의 체내에서 이 병원성 균이 수적인 증식을 하는 거고, 발육형은 곤충의 체내에서 증식보다는 성장, 발육을 하는 거고, 발육 증식형은 둘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란형은 이 자궁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또 하나 배설형도 있습니다. 배설형. 배설형을 하나 적어주면 좋겠죠. 나머지는 1번 빼고는 다 맞는 거니까 배설형의 예를 하나 적어주시면은 배설형은 배설물에 의한 전파인데 배설형은 발진 티푸스가 있고요. 발진 티푸스는 누가? 이가 옮기는 거고, 그 다음에 발진열도 있고, 발진열은 누가? 얘는 벼룩이 옮기는 걸로 돼 있죠. 발진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은 흑사병, 패스트가 있어. 패스트. 얘는 벼룩이 옮기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설형은.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발육형, 증식형, 발육증식형, 경란형, 배설형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근데 뭐 내용은 말 그대로니까 별로 외울 게 없는데 거기 발육형에, 증식형에, 발육증식형에 뭐가 속하는지 그 세부적인 그 매개 곤충하고 질병 이름을 외워둬야 된다는 거죠. 해서 1번의 증식형에는 이게 틀린 거죠. 증식형에는 발진티푸스가 이거 배설형이었잖아. 그렇죠? 찌찌가무시가 있는데 찌찌가무시는 양충병이라고도 하죠. 양충병. 누가 옮기는 거죠? 이게 진드기가 옮기는 거죠. 무슨 진드기? 털진드기. 그림 보면은 일반 진드기랑 다르게 털이 푸승푸승 아주 흉악하게 나 있어서 딱 보면 아는 거라는 거죠.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 시험에 잘 나옵니다. 찌찌가무시는 흔한 질병이 돼갖고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주의보를 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찌찌가무시는. 그 살인진드기, 작은 소 참진드기가 옮기는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거 나오자마자 법정 감염병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드기가 옮기는 거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발육형 맞고 발육증식형 맞고, 이 발육증식형의 수면병은 뭐예요? 아프리카 수면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채채파리가 옮긴다고 하는 아프리카 수면병. 그러면은 증식형은 둘 다 틀린. 증식형 뭐가 있느냐? 증식형은 뭐 황열, 댕기열 이런 것들. 모기가 옮기는 황열이나 댕기열. 그 다음에 벼룩의 발진열도 증식형에 속합니다. 벼룩의 발진열은 배설형에도 속하지만 중복돼서 속하기도 하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7번은 뭐가 있죠? 예, 질병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 개가 틀린 거라는 거죠. 발병률은 위험 폭로 기간이 수개월 또는 1년 정도로 길어지면 유병률과 같게 된다. 발병률은 뭐냐 하면 폭로된 인구수 분의 발병자 수를 말합니다. 폭로된 인구 분의. 그래가지고 시간을 절약하시려면 아예 그냥 써놓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발병률은 뭐냐 하면은 이게 예, 위험에 폭로된 인구분의 발병자 수로 보는데 보통 연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유병률의 분자에는 조사, 유병률은 뭘 말하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현재 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분의 인구수의 예, 어떤 시점의 현재 환자 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발생률의 분모에는 발생률은 신환이라 그랬죠. 신환. 발생률은 신환입니다. 발생률은 그 인구분의 뭐 일정 기간의 환자 발생수. 인구 뭐 연항인구, 중앙인구 이런 말도 쓰는데 아무튼 인구수분의 신환. 어떤 그 기간의 그 신환이라고 쓰죠. 신환. 새로운 환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을 본다는 거. 아우, 힘이 넘치는데 아주. 그 다음에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분필이 부러지는 게. 그 다음에 2차 발병률은 환자 접촉한 감수성자 수 중에 발병한 환자 수. 이게 맞죠? 근데 뭐야? 질병의 위중도가 아니다라는 거지. 감염력의 지표가 됩니다. 얼마나 잘 퍼뜨릴 수 있냐. 정답은 요거죠, 요거.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일단 써놓고서 비교를 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다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시간을 막 잡고 가면은, 이게 무슨 뭐 5과목 보는 시험 같았으면은, 100분씩 되니까 크게 구애를 안 받는데, 혹시라도 과목 수가 적어가지고 시간이 짧으면은 되게 많이 쫓기게 되니까. 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18번 분석역학 역학이 안 나왔다 싶었더니 나왔습니다. 역학이 환경과 더불어서 감염병과 역학 묶어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데 아무튼 분석역학 하나가 빠지지 않고 나왔죠. 단면조사 연구는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교재에 있는 이 도표로다가 설명을 이렇게 했었죠. 단면조사는 이거죠. 이거 현재 여기는 미래 여기는 과거. 그래가지고 단면조사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좋다. 근데 질병 발생과 질병 원인과의 선후관계는 볼 수가 없죠. 여기는 과거고 여기가 미래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데 단면조사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볼 수 없어. 단면조사는 뭘 할 수 있어? 그 대신에 여러 질병과 저기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점에서 보는 거니까. 인과관계는 사실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2번 코호트 연구는 보통 코호트는 예 미래 쪽을 보는 예 코호트는 전향성도 있고 후향성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향성 코호트를 보는데 보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자면 오랜 기간 계속 관찰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연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연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코호트는 일반적으로 전향성 코호트를 보자면 후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후향성은 현재에서 과거의 기록이 확실한 사람들을 찝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기록 때문에 너 과거에 후쿠시마에 살았어? 지금 보니까 백혈병이 막 만연해 있는데 그럼 과거에 후쿠시마에 살아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과거의 기록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된 과거 같으면 기록이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미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만약에 한 5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서는 추적조사를 하겠다. 10년, 20년 추적조사를 해가지고선 짜게 먹는 거랑 고혈압과의 관계를 보겠다 어쩌고 했는데 사망한 사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혈압 체크하는 거 싫어가지고 연구에서 빠진 사람 있을 거고, 이민 간 사람 있을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변수는 제어가 되지만 아주 그렇게 정확하다, 연결과 정확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3번 전향성 코호트와 후향성 코호트. 그저 전향성 코호트는 좋은 게 뭐예요? 비교 위험도, 비속 위험도를 구할 수 있는 게 전향성 코호트잖아. 근데 후향성 코호트는 단점이 위험도 직접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거는 책에 아주 그냥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자 대조군이 이거죠. 현재에서 과거를 쫓아가는 게 환자 대조군 연구잖아요.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는 뭐라 그래? 현재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환자가 과거에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느냐? 과거를 쫓아가는 후향성 조사라고 하는 거죠. 레트로스펙티브.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죠.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앉은 자리에서 의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쫓아가면은 되고, 그 다음에 희귀한 질병, 잠복기가 긴 질병. 잠복기가 길어도 상관없는 게 왜? 현재 환자하고 건강한 사람이 환자 대조군이니까 얼마만큼의 잠복기가 있었건 현재 시점에 환자인 사람 찾아가지고서는 과거에 의해 노출 요인을 보는 거니까 잠복기가 길어도 크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희귀한 질병일수록 유리하겠죠. 반대로 코호트, 특히 전향성 코호트는 희귀한 질병보다는 뭐죠? 아주 흔한 질병의 경우에 좋은 게 이거고, 잠복기가 짧으면 좋겠죠. 이건 오랜 시간 쫓아가려면 비용이랑 시간이랑 많이 걸리고 탈락자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장단점을 이렇게 쫙 비교를 하시면, 이것도 지금 막 정신을 빠르게 가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책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 화살표 도표가 교재에 있잖아요. 이거 딱 보시면은 아주 뭐라 그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19번도 나옵니다. 기생충의 분류.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게 아주 재밌어서 제1중간 숙주, 제2중간 숙주 물어보고, 또는 기생충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회충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걔네들에 대한 디테일한 생활사, 뭐 담낭에 정착한다, 뭐 며칠 만에 산란한다, 산란은 매일 하지 참, 성충되는데 얼마가 걸린다, 뭐 이런 쭉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기생충은 하나씩 나와요. 기생충 감염률이 2.6%밖에 안 되는 와중에도 기생충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와,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흡충류, 선충류, 조충류, 원충류를 구분하라는 이런 문제까지. 흡충류는 나뭇잎 모양처럼 생겼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 그대로 흡충, 석션을 하는 입이 있어서 그 입을 갖다가 장기에다가 들이대고 빨대를 꽂고서는 뭘 빨아먹는 애들이 흡충류입니다. 그래서 무슨 흡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흡충, 폐흡충이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간흡충, 폐흡충으로 바뀐 것처럼 이름이, 그 이름을 알면은 그냥 흡충류로 구분이 되는 거죠. 요코가 흡충, 만손주혈충, 만손주혈 흡충이라고도 합니다. 1번 보기는 맞는 보기고, 2번 보기는 선충류인데, 선충류는 어떤 애들이냐면 끝이 가느다라거나 끝이 좀 뾰족한 모양을 선충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회충, 뭐 편충, 뭐 요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충 뭐 이런 것들, 동양 모양 선충, 말레이 사상충,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선충인데, 아니사키스가 선충류에 속해요. 아니사키스가 다른 말로 고래회충이잖아요. 해양 포유류 두 종류, 그 다음에 뭐 고등어에도 많다고 하고, 먹다가 나오면은 얼른 가서 약을 뭐 먹으면 되겠죠. 예. 트리코모나스는 원충입니다. 원충류. 원충류는 되게
이 기생충 종류들은 다세포 생물인데 원충류는 단세포예요. 단세포. 단세포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미생물로 볼 수 있다. 단일세포 또는 단세포.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 조충류는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들이 두절, 체절, 편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기생충이 있으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애들, 마디로 되어 있는 애들, 두절, 편절, 이런 체절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유구조충, 무구조충 이런 것들입니다. 유구조충은 소고기를 덜 익혀,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무구조충은 소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절 열두조충, 외소조충 이런 것들이 다 조충류에 속한 애들. 잘못 잡아당기면 똑 끊어지니까 살살 잡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 있잖아. 광절 열두조충이 이 기생충 중에서 제일 긴 거라고. 기네스 기록이 12m까지 있다고. 국내 기록이 6m인가 8m인가 이렇게 있다고. 대변을 보는데 이런 편절을 갖고 있는 뭔가 나뭇잎 같은 게 이게 나무 줄기 같은 게 이렇게 막 나오면은 그냥 훅 잡아 빼다가 마디가 뚝 끊어지면서 끄트머리가 쏙 다시 항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굉장히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균일한 힘으로 살살 잡아 빼야 된다 그랬죠. 마일드하고 소프트하고 균일한 힘으로. 그래가지고 쭉 잡아서 12m까지 있다고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나와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한 프레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꼬부려 놓은 거가. 이런 얘기 또 왜 해.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충류는 이거 말라리아 원충, 리슈마니아, 그 다음에 위에 있어서 트리코모나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자, 20번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너무 쉽죠. 일정한 법적 요인이 충족해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된다. 사회보험이니까 맞고. 그죠? 소득 수준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차등부담, 균등급여. 차등부담, 균등급여 이거죠. 근데 3번 보시면은 차등급여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라든지 재산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등 부과가 되는데 차등부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고 조금 번 사람이 조금 내게. 근데 병원에 가면 조금 낸 사람이 조금 치료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는 거죠. 많이 낸 사람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서비스 문제지 뭐. 그 다음에 4번은 맞는 얘기죠.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보험자는 뭡니까?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은 보험료 징수를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맞는 복이다. 해서 20번까지 풀이가 다 됐고 다시 보니까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좀 애매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한 문제 정도는 되게 디테일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 불연속점 처리 이런 것들 하는데 그 각 챕터에서 한두 문제씩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환경에서만 딱히 많이 나왔다 볼 수가 없는 게 아무튼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됐고 난이도도 평이한데 서비스 문제가 좀 적었다. 거저주는 문제가 좀 적었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80에서 90점 정도는 가능. 표정이 바뀌었죠. 아까랑 또 그런 저희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